이번 주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 앞에 이제 구독자님들 딱 보니까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우리 저 박동민 PD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우리 박 PD가 뭐 사실은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다. 저하고 꽤 됐죠. 꽤 오래됐지만 팟빵 네. 팟빵에다가 우리가 한 10편 올렸었나요? 네, 10편. 겨우 10편 했죠. 그때가 14년도. 2014년도에 네, 그게? 네, 네. 2014년도에 그 박 PD하고 팟빵에다가 우리 둘이서 해가지고 10편 채웠죠? 네. 아, 근데 그거 계속 했었어야 되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내미는 거는 처음이고. 근데 그땐 팟빵이니까 목소리만 나왔구나. 맞아. 네. 팟빵 제목이 마리텔 형사의 못다한 이야기였거든요. 맞아. 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때 MBC의 그 프로그램에 김구라. 예. 김구라 씨랑 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마리텔 그때 그 프로그램 제목이 마리텔 그 네, 마이 리틀 텔레비전. 네네네. 그래서 마리텔이라고 그래. 그때 이제 그거를 제목을 살짝 따가지고 그렇게 맞아. 진행을 했었죠. 그때 꽤 괜찮았죠 그때? 네, 지금도 뭐 여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팟빵에 있죠 그게. 네, 10개 큰 거가 남아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내가 강의 댕기고 막 바빠가지고. 네, 방송도 많이 늘고. 그래서 내가 그만했죠 그거.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계속 갔었으면 우리 구독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저희 사건 의뢰로 해서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연건정 교수가 또 뭐 강의 네. 기존에 잡아놓은 강의도 있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그 사안들이 있으면 되도록 이제 그 염 교수를 고정해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네. 뭐 공백이 생기거나 사정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뭐 게스트 다른 분 모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또 우리 뭐 박동민 PD하고 한번 제가 맞춰 보려고 그래요. 네. 네, 그 염 교수님이 이제 고정이 되셨는데 이제 염 교수님도 계획되지 않은 사안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강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최근 거는 또 정리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하루 이렇게 또 녹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다음 주는 홍유진 박사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녹화부터는 이제 차질 없이 또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저 박동민 PD랑 아예 하다 안 되면 나 혼자 할게. 뭐. 어떤 때는 막 하다가 방송하다가 생각하면 내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어떤 때는 그냥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할 때도 네. 그동안 진짜 무지무지 많았어. 네. 네. 혼자 하시지 않도록 제가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사건은 네. 이거 열받더라고. 이 새끼 이거 진짜 이런 놈들 때문에 혈압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강호순이 얘기예요. 네. 뭐 우리 뭐 구독자님들 뭐 다 아시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분 없잖아 강호순이. 네. 아마 기사들 다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강호순이. 이 강호순이가 말이에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나 봐요. 네. 근데 대체로 얘네들이 거의가 항소에서 대법원심까지 떨어지다 보면 이감돼요. 네. 1심 끝나면 또 옮겨가고 2심 끝나면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니까 대체로 사형 확정인, 요즘엔 사형수라는 소리 안 쓰고 사형 확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형 확정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종점이 서울구치소 쪽이에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예, 거의가 서울구치소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호순이 요놈도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는데, 네. 얘가 참나 26일 날 법무부에 따르면요. 25일. 예, 이제 법무부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네네. 서울구치소에서 지가 교도관들한테 인권 침해 당했다. 네. 이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요. 강호순이가 법무부 장관, 인권위, 감사원에 보냈어요. MBC에도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언론도 보냈나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보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야, 이게 참나 이게 어? 교도관들한테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까 이게 강호순이가 이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새끼라야지 이 얘기를 듣고 화가 안 나죠. 일단 이 기사를 본 순간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렇죠. 자기가 무슨 권리로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인권 얘기를 말을 정말로 이 황당하고 야, 이 대한민국이 참 너무 이 인권 하는 게 과연 그 인권이 누굴 위한 인권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었죠. 네네. 뭐 아시겠지만 강호순이 잠깐 설명하면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이 네.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여성 8명 납치 살해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저 장모하고 전처 방화 살해해서 그거는 뭐 나중에 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네, 2009년도에 했던 사형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네. 강호순이가. 근데 인권 침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얘가 본인이- 교도관한테 인권 침해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인권 침해 내용 보셨어요? 네. 그 본인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13년 예, 동안 예. 수감 동안 예. 처음으로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 여태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다. 소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교도관이 했고. 협박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자기를 뭐 없는 일을 만들어서 나를 더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내용 보니까 지난 4월에 구치소에서 발생했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좀 있다. 네. 그 사건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 4월에 구치소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봤대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교도관들에게 이제 그 이후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조만간 자기 또 곧 또 징벌 또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 저 덧불딱지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사례가. 네. 뭔지 아세요? 안 되죠. 박사방. 예, 맞아요. 그 조주빈이 그것도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 네. 사람 같지 않은 새끼 아니 그거. 네. 텔레방 박사방 운영한 텔레그램 그 박사방 운영하던 조주빈이요. 네. 이 새끼도 서울구치소에 있거든요. 네. 얘가 조주빈이가 억지로 누명을 쓰고 징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그 강호순이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여기서 딱 나오는 거 있지. 내가 평소 얘기하는 거. 네. 똥은 똥끼리 뭉친다는 거. 그러니까 조주빈이 편들어가지고 조주빈이가 억지로 어떤 누명을 쓰고 징벌을 받았다고 지금 그 내용을 조주빈이 거까지 법무부 장관 인권위 감사원에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제 징벌이라는 거는 교도소 내에서 수감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또 교도소 내에서 어떤 징벌을 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재를 주는 거예요. 아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죄수들이 그 규율이나 규칙을 네. 안 지키고 개판을 치면 예. 그걸 껌껌이 데려다가 무슨 형사입건에 하고 형량을 늘리거나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범죄 같은 경우는 다시 입건해요. 네. 별도 입건하지만 의왕구치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같으면 의왕경찰서에서 가가지고 조서받아요. 네. 저 수감돼 있는 놈. 그래서 다시 추가 기수 띄우지만 네. 일반 어떤 그 규율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이제 징벌을 네. 준단 말이에요. 징벌 같은 게 대체로 여기 나왔던 홍모식갱이 우리 조폭이 징벌 전문가잖아요. 네. 자기는 교도소 생활보다 절반 3분의 2는 징벌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 징벌을 얘기하면서 고독을 엄청 씹었다고 맨날 그 얘기하잖아. 그 뭐냐면 독방에 독방. 네. 거의 눕기만 하면 한 평 남짓한가 봐요. 네. 그 좁은 방에 그냥 혼자 수감해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 징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좀 징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없는 징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위험한 내가 생각이 지금 박 PD가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이런 새끼들한테는 그냥 진짜 그냥 평소같이 저 징벌방에 그냥 평소에 처박아 놓고 그냥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리잖아요, 사실. 네. 아니 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그럴 수 있다고 있어. 생각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이 제가 기존에 이제 저희가 녹화할 때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폭행범. 미국에서는 그 수감자들이 아동 성폭행범 들어오면 때려서 죽이기도 한다고 네, 말하셨잖아요. 그거. 근데 왜 우리는 물론 그게 잘 뭐 옳은 건 아니지만 그 국민적 감정은 그런 것들 오히려 뭐 시원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조주빈이가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왔어. 네. 나는 이제 도둑놈 출신이야. 근데 나는 이 새끼야 도둑놈 출신이 너는 그래도 그렇지 이 새끼야 어린애를 건드려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때린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일반인의 어떤 맞습니다. 감정적인 그거지. 감정적으로 말씀.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또 그거 두들겨 패는 거 그냥 놔두면은 또 감시 잘못했다고 교도관들이 징계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감정선에서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감정선에서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열받죠. 이 강호순이 우리는 이런 감정인데 오히려 더구나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연쇄살인을 했고 그런 애가 이런 글을 써서 인권 침해다. 마치 교도관들을 고발하는 양, 자기가 정의로운 양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언론과 네. 뭐 그 관계 부처에 이렇게 보냈다라는 게 기가 찬 너무 기가 찬 일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저 유영철이가 그 잡지 성인 잡지 가지고 몰래 네. 받아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따지고 보면 사형 확정인 새끼들이 그 행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도소 내에서 그리고 사형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이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희망이 없으니까 또 뭐 더 이상 처벌받을 것도 없는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가진 개판 다치는 건데 교도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새끼들 관리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강호순이 같은 이런 천인공로할 쓰레기 같은 놈도 이제 시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그러면서 또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조주빈이 편 들어가지고 조주빈이가 억지로 명쓰고 징벌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또 그런 것까지 같이 이르고 이러는데 이제 내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새끼들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무료한 시간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나갈 희망은 안 보이고 무료하니까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남의 사건 같은 것도 귀로 듣기만 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한대요. 정보공개 청구를 막 한대요. 남의 사건까지도. 그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전부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이나 여기서 직원들이 전부 카피해요. 전부 복사 작업해가지고 추려서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그거 개인정보 네, 휴대폰 번호 이거 다 찾아갖고 일일이 읽어서 그거 다 지우고 까맣게 처리하고 다 해서 그거 만들어서 갖다 줘야 돼요. 이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관공서에서 일을 못합니다. 근데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그걸 해줘야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죠. 대한민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국가니까 정보공개 청구에 수감자는 정보공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사건 이외에 다른 사람 사건을 그거를 어떠한 식으로건 연결을 하죠. 연결을 시키겠죠. 어떠한 식으로건. 그 고발 이거 이제 아셔야 돼요.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잖아요. 네. 고소는 이해 당사자인 내가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은 제3자 일이지만 내가 이거 지켜보건데 저건 잘못됐어. 네. 그럼 정의롭게 나서가지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조주빈이가 너무 억울한 지금 처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조주빈이가 잘못되는 걸 봤는데 그거 처리하는 과정 교도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어떤 정의감으로 그 정의감 얘기 자체도 이런 새끼들한테 얘기거리가 안 되지만 네. 여튼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조주빈이 이거 처리하는 교도관들이 행동이 잘못됐어. 지금 처리하는 거 보니까 슬쩍슬쩍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저거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봐야겠어. 근데 고발용으로 쓰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알지도 못하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개똥이 사건을 신문에 난 거를 나한테 정보 공개해 주십시오 하는 거 그런 건 안 통하죠. 그런 건 기각이지만 약간의 어떤 연관관계,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안 해줄 수 없어요. 이거 열받는다니까 이거.
이거 빨리빨리 그냥 집행해서 이런 것들은 보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교도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편지를 바깥으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신검열을 했어요. 네. 그 혹시 밖에 있는 공범들한테 저 공모해가지고 무슨 지시 내리고 이럴까봐 편지 써서 갖다 주면 봉하지 않고 그 상태로 내면 그걸 교도관들이 읽어보고 이거는 보내도 되겠다 하면 이제 붙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검열이 있었는데 그게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는 교도관들이 그 안에서 저 편지 써갖고 완전 봉인한 상태에서 넣으면 그건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작은 범주 내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해서 이제 수감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역작용은 있죠. 저 사람들은 그 서신검열을 했던 그때 어떤 취지는 이 사람들이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처벌을 하면서 격리시켜 놓고 더 이상 다른 범죄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서신검열도 했던 거예요. 혹시 공모하고 뭐 이런 짓 할까봐. 네. 그랬던 건데 그게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서 그 판정을 내려갖고 이제 서신검열 없이 이제 다 나가잖아요. 걔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라면 격리 그리고 위험 인물들 격리해 놓을 어떤 그 효과가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권위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찾다 보니까 얼마 전 기사가 8월 27일 기사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교도소 CCTV로 감시 인권 그것도 침해다. 인권 침해. 수감자가 낸 진정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신창원이가 그거 제일 먼저 했었어요. 어, 네. 신창원이가 제일 먼저 했어요. 자기 감시한다고. 네, 여기 참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3월 말 동료 수용자의 규율 위반을 신고했는데 본인이 전자영상 장비로 감시를 받으며 조사 수용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 씨는 또 자비로 구매한 침구류 사용과 TV 시청을 금지당했고 횟수가 제한됐다고 면도 횟수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러는데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게 격리 시설에서 지낸다 뿐이지 사비로 침구류도 사 TV도 내 마음대로 봐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편지도 써 누구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러면 대체 이제 반대로 피해자들은 그 피해자 가족들까지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판결 받고 들어가서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진정 내고 편지 써서 뭐 나 이런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행동 자체가. 맞아요. 예, 여전히 이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호순이 이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그 아까운 전파를 통해서 뉴스에 나죠. 기사 나죠. 이런 것 자체가 그럼 국민들이 다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강호순의 범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 교도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치금만 풍부하면 그 안에서 빵에서부터 음식도 없는 게 없대요. 다 사 먹을 수 있대요. 네. 그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다만 TV 같은 거는 걔들이 정해진 저 일정 있잖아요. 기상 시간이 있고 취침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취침 시간에는 다 똑같이 자야 되는데 난 TV 볼 거야 그러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TV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놈이 거기에 정해진 규율을 따라야 되는 거지. TV 맘 놓고 아무데나 막 볼 수 없게 한다고 지랄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면도 시간 통제하는 거 가지고 지랄하는 것 같은데 면도는 잘 아시다시피 칼이에요. 칼이잖아요. 네. 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그 교도관의 어떤 이 목전하에서 하는데 교도관이 이놈이 나 지금 코트를 2개 정도 놨다고 칩시다.
나이 면도해야 되겠어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한다고 그러면 교도관에 가서 그 새끼 또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일주일에 2번을 한다든지 뭐 불행히 털이 많이 빨리 자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면도 시간에 가서 교도관이 쭈그리고 지켜 있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인권을 엿같이 배운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거나 들이대면 인권인 줄 아는 거예요. 인권 침해해가지고 사람 해친 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참 이 인권이라는 게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인권에는 그 인권의 가치에 경중은 없어요.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인권이 있지만 가해자 피해자를 나놓고 본다면 정말 이 가해자들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할 거냐 이런 생각은 안 할 수 없죠. 화납니다 이거. 이거 너무 화나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분들 그런 분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사실 힘들대요. 네. 많이 힘들대요. 네. 그 지금 조금 전에 드린 그 기사 내용도 보면 이제 교도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같이 이제 조사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결국은 인권위에서는 그거를 좀 부당하다고 했답니다. 했어요. 어쨌든 신창원이가 똥 싸면서 징벌방 독방에다가 신창원이를 갖다 놨는데 똥 싸면서 상체는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그 새끼를 지켜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도관이 많이 남아 돌아서 1대1로 신창원이만 이렇게 보고 앉아 있다면 저 새끼가 똥 싸다 무슨 짓을 하는지 뭐 이거 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창원이 같이 이 독방 탈주범이잖아. 더더군다나 교도소. 그런 놈들이 독방에서 수감 생활할 때는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교도관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한 거예요. 근데 걔는 그거죠. 카메라가 나 똥 싸는 것까지 여기 비추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거 바꿔주십시오 하고 이제 인권위에다가 얘기한 거죠. 또 인권위에서 역시 그거 잘못했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뭐 강구하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도관 늘려가지고 교도관이 1대1 감시해야 되겠죠. 이게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인권위는 인권위에 인권의 어떤 그 저촉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 권고할 뿐이에요. 그 이외에 뭐 교도소나 행정기관에서 니들이 그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라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법을 안 지키는 새끼들이 법의 보호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법의 보호를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요, 법이 그닥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놈들한테 정말 그 좋은 제도죠. 열받죠? 이건 뭐 강호순이 이건 넘어가고요. 화나죠? 이거 자꾸 뭐 얘기하면. 우리 박 PD 아까부터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시끄적거려서 이거 보면서 이런 기가 이랬다고. 이거는 또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웠다는 놈의 새끼가 아주 한 행동이에요. 네, 이 기사 제목이 못 배워서 그 나이에 배달하지 고대 꽈잠바 입은 막말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보니까 아마 이 택배 하시는 분이죠. 택배 기사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배달 노동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배달 노동자 이분이 엘리베이터 탔나 봐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고대 뭐 나왔으니까요. 고려대학교요. 코리아라고. 고대 점퍼 과점퍼죠 이게 학교. 그 점퍼를 입은 그 젊은 친구가 턱식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누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 배달 노동자 이 기사분이 그 좀 올려주시죠. 이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네, 저기 죄송한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좀 올리라고. 제대로 올리세요. 지금 감염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가기까지 했어요. 배달하시는 분 따라가기까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그 나이 앞에 그냥 할게요. 그냥 네. 그 나이 처먹고 배달이나 하지 뭐 XX 새끼야. 계속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달 마치고 갈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지랄한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진짜 열받습니다. 이거 들으면. 네. B 씨가 A 씨한테 일찍 죽겠다. 일찍 죽겠다. 맞아. 배달하다 비 오는데 차에. 비 오는데 차에 맞춰서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해. 야, 와서 어린 놈의 새끼가, 야, 너 일찍 죽겠다. 어? 배달하다. 어? 비 오는데 차에. 그 얘기는 배달하다가 차에 치여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나 이거 정말. 이분이 그랬어요. 배달하면서 여러 가지 일 다 겪어봤지만 아들뻘 되는 놈. 네. 그 학생한테 이런 폭언은 진짜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참았는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자괴감이 엄청 들었다. 이분 아마 진짜 집에 가서 잠 한 잠 못 잤을 것 같아. 네. 이 분해서. 안 그래요? 아, 고려대학교 점퍼라고 대학교 과 점퍼로 보인다고. 네. 이렇게 그 영상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정 PD님 이게. 네. 맞습니다. 영상이. 이게 지금 커뮤니티 중심으로 엄청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앞에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건방지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너무 배운 사람들 싫다고.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 이외의 것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것만.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고급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교육기관에 나오거나 이러면 더 확신에 차서 그 외의 것들은 없이 생각한다거나 좀 무시한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많이 배운 것도 장애다. 이렇게 건방지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건방지게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물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뭐 과잠바 입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얘기지만 많이 배우고 뭐 자기가 부모님이나 뭐 사회적으로 내가 고려대라는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뭐 기원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기보다 다 하등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직 배우는 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네.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식을 가져갖고 이 학교를 나오면 졸업하고 나서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이후에 얘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할 때 맞습니다. 모습은 그냥 그려지죠. 네. 근데 너무- 그렇게 되면 스스로 도태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더 많이 생각드는 것도 지식을 쌓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물론 그거는 뭐 시대를 뭐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인격적으로 어쨌든 완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너무 그런 게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앞으로는 오히려 감성적인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사람 관계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갖춘 사람보다 저는 더 인정받는 세상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사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참 저 사람 네네.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괜찮다. 네네. 이 정도 말 듣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살펴보면
엄청 많이 배운 박박사들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정한 수준의 어떤 공부도 했고 또 주변의 선후배, 동료, 대인 관계에서 매끄럽고 그다음에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건 분명해요. 여기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점퍼가 고려대학교 점퍼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게 고대생이라고 단정져서는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고대생 저 잠바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단정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고대 입장에서 그러면 너무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17일 날이 그 점퍼 입을 날씨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그죠? 이 B 씨가 뭐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나는 그렇게도 보여요. 그래서 있네요. 고대 점퍼 입었다고 고대생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그날이 뭐 구름 많고 소나기 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최고 기온은 31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점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대생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또 고대상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우리 박 PD가 얘기하는 거 듣고 섬찟한 느낌이 들었는데 자기 함정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 감옥. 자기 감옥 내지는 자기 함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 이런 어떤 테두리, 환경, 바운다리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 여타, 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다 우습고 무시하고 가짜 않게 들리고 그러다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자기 함정이라고도 부르고 자기 감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감옥에 빠지지 않는 게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문을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옥에 안 빠지는 것처럼 그게 제1 덕목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수님들, 나온 김에 교수님들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교수했어요. 경찰학교에서 수사학과 교수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모건대니 경민대니 여타 대학에서 강의 꽤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교수라고 부른다고 뒷곡게 하시죠. 글 올리시는 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맞으십니다. 교수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을 한 번 정도 배운 은사님들을 모시고 한꺼번에 모시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교수님 오늘 시간 되세요? 교수님 시간 되세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 다 모여서 한번 모시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모이시죠. 절대 안 되죠. 교수들 절대 안 됩니다. 2명, 3명 한꺼번에 모이는 일 왜 안 돼요. 사이 다 안 좋아요. 맞습니다. 무작정 내가 1번이기 때문에 나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고 따로 해야 되잖아요. 교수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감옥에 빠져있을 개연성이 높아요. 그분들도. 맞습니다. 물론 뭐 학문적으로 다툼하고 어떤 이론을 막 하면서 극렬히 토론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대인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우리 박 PD랑 앞에 앉아서 모처럼 또 사람이 바뀌어서 하니까 사람 냄새 나죠.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 굉장히 좋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의 뭐 개인적인 가치관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저는 뭐 이제 뭐 학력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는 내세울 게 없지만은 저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보다 잘난 분들하고 항상 만나고 근데 또 이제 취재를 가다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하고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서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모든 게 다 본인이 살아왔던 과정 속에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일 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 나름의 다 배울 게 있지. 결코 자기가
자기가 쌓아온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거나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함부로 차등하지 말라는 거는요. 네. 배운 놈은 지가 배운 거에 의한 지식에 의해서 사회에 기여하는데 네. 그놈이 지가 농사져서 참외 한 개라도 생산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업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네, 네, 네. 김복준이가 여기 나와서 털어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범죄가 어쩌고 해서 밥을 먹는다면 네. 내가 그 벌은 돈으로 참외 사 먹고 쌀 사 먹고 TV 사고 녹음기 사고 신발 사 신고 이거 하는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고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것 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등할 수 없는 이유는 차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분업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먹고 살도록 돼. 우리 정 PD님이 그 카메라 만지고 우리 영상 편집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상이 지금 내가 씨부린 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대신 또 정 PD님 여기 앉혀놓으면 내 역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상호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해준다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만약에 내가 볼 때는 학생이라면 더 서글프고요. 예. 아닐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싶고요. 네, 네. 하여튼 뭐 학생이건 아니건 간에 그 젊은 친구 분명한 거는 젊은 친구잖아요. 네.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방송을 보던 뭐 이 공중파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거 보고 진심으로 뉘우쳐서 그 배달 기사분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빚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또 하나 또 있죠. 이게. 네. 너무 하나가 빨리빨리 하자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예. 이게 또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그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서 아이고. 탕진한 뒤에 아버지를 살해 시도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아마 이놈이 아버지는 변호사고 네. 아버지 이제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30대예요. 네. 그런데 이놈이 그 법률사무소 명의로 해가지고 뭐 차용증 써가면서 한 112억 정도를 막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 이거 진짜 황당하더라고 이게. 아버지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빚이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아버지 명의로 있으니까 발급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사라지시면 네. 이게 다 없어진다고 법률사무소 명의로 도장 찍어서 그 차용증 써주고 돈 끌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아버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아버지가 가만 안 있겠잖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변호사 아버님은 정말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까지 하고 계시는데 자식 농사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잘못 지신 것 같아요. 네. 천하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이게 나 이거 보니까 황당하더라고 이거. 판결이 예. 제가 그냥 저의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너무 적다. 네, 좀 작다고 생각이 들던데 그 네.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건 개요부터 볼까요? 네. 작년 6월 22일이에요. 네. 작년 6월 22일 날 이제 오후입니다. 강남구 병원 주차장. 병원 주차장이죠? 네. 강남구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이제 지가 운전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에 아버지가 타고 있었던 모양이죠. 네. 변호사 아버지가 네. 아버지 머리를 미리 준비했던 둔기로 때려갖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건데 그 이전에 사실은 범행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 눈치를 못 챘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병원 주차장 가기 전에 원래 아버지 태울 때부터 교통사고 위장해서 이제 아버지 살해하려고 맘먹고 네. 후두부 가격을 먼저 한 번 했었어요. 차 내에서. 네. 근데 아버지가 누가 때렸는지
아니면 아들이 때리려고 상상도 못했겠죠. 네. 아유 근데 이게 비껴 맞았나 봐.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 그때는. 네. 한번 그 시도한 게 그 비껴 맞으니까 이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 아들이 했으리하고는 상상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 이거 실패했다. 아버지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옮기자는 병원 가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네. 때는. 네.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거죠. 그때 아버지가 아까 실수인 것처럼 나 맞은 게 이게 아들이 나 죽이려고 했던 거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네. 그래서 아버지가 비껴 맞고 대응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놈이 차를 그냥 짠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데 이런 데로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위장해서 이제 아버지 살해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 신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내려줘라. 아버지가 신고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망가서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이런 자식도 있네요. 나 끔찍하다 이게. 참나 이게. 2018년 8월 달부터 2020년 6월 달까지 98장, 건 100장이에요. 네. 차용증을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제시해서, 111억을 챙긴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이게 111억 원이라는 게 차용증 100장이면 11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상상도 안 되는. 1억 뭐 1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징역 8년에 끝났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이 존속 살해 미수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징역 8년. 근데 검찰은 1심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11억 중에 거의 다 갚고 16억 정도 못 갚았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아버지가 이것도 자식 새끼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또 어쨌든 아버지가 다 갚아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수순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아들의 어떤 그런 그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가 과연 이 아버지랑 이 아들이 함께하는 인생 안에서 과연 완벽히 제거가 될 수 있을까?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게 생각이 나. 내가 볼 때 이 부자는 결국은 또 일이 날 것 같아. 신뢰가 없는 관계가 됐어요. 네.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아마 머리부터 이렇게 감쌀 수도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신뢰는 이미 이 부자 간의 어떤 가족으로서의 신이나 신뢰 관계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잘한다면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 편할지도 모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을지도 문제고 이게 결국은 또 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그냥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그 집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막 또 새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는데 또 그냥 이렇게 돌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근데 그거 분명히 또 일은 나겠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죠. 예. 징역 8년 살고 나와서 얼마나 깔끔하게 개과천선 해가지고 올지 지켜볼 일이죠.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참 이 변호사 아버지는 얼마나 아마 이 순간 가장 피해자이고 가장 상처받은 건 아버지일 거예요. 네. 그죠? 이제 이거 마지막 해야 되겠죠? 네. 이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네. 앞에 부분은 그냥 대충 우리가 훑고 넘어가려고 이걸 좀 길게 하려고 잡았는데 말이 많아졌어요. 네. 이게 지난 한 주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인데요. 그 주말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이게 전자발찌 끄는 살인마. 네. 예, 집과 차에서 네. 시신 두구가 나왔다. 예, 여자분 시신. 네. 예, 그런 제목으로 이게 지금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전자발찌 착용자죠. 네. 전자발찌를 이놈이 끊고 이제 도주를 했던 놈이라
사실은 이제 아마 내가 볼 땐 보호관찰관하고 경찰이 전자발찌 끊고 잠수한 것 때문에 추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놈이 서초경찰서로 들어왔나요? 어디죠? 네, 서초경찰. 예, 송파 경찰서로 차 끌고 들어왔어요. 그 바로 그 전자발찌 내가 자르고 도망간 그 강 땡땡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강 씨의 이름이 네. 강가요. 그래서 전자발찌 자른 거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서 이런 경우는 그냥 오면은 알았다고 놔두고 보호관찰관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인계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훼손한 걸로 또 이제 고발 조치하면 다시 그때 데려다 입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끔찍한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타고 온 차에 죽은 여성 시신이 한고 있다. 내가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서 그 사이에 여자 둘을 죽였다. 물론 전자발찌 나중에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서는 지금 차에 있는 네. 여성 죽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전에 전자발찌 차고 있을 때는 집에서 지인 여자를 먼저 죽였더라고. 훼손 이전에. 네. 지금 그러니까 정황상 그렇게. 네, 발찌 훼손 이전에 한 사람 여성 하나 죽이고 그리고 그건 자기네 집에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서는 요번에 차주인 네. 그 여성을 죽여서 차 안에 넣어놨던 거죠. 네. 와, 이놈 아주 이게 그동안 연쇄살인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근데 순식간에 그 연쇄살인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이 그렇죠.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강가 이제 뭐 어찌됐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니까 경찰이 협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네. 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주거지로 간 거예요. 네. 주거지로 가서 두들겼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알기에는 5번 정도. 당일날 그 다음날까지 가서 한 5번 정도를 두들기고 했는데 안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진입을 못했다 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맞습니다. 왜? 그 이유가 그 안에 여성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난리인데 이거 경찰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근데 제가 기사상으로도 봤는데 또 그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열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잖아요. 네네. 열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해가지고 사인의 어떤 주거지에 경찰이 그 문을 완전히 강제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그 어떤 법의 어떤 맹점이죠. 네. 미흡찬 그 어떤 입법의 문제지 이건 그 경찰한테 그걸 강제로 따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호관찰관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돼야지 체포영장에 의거해서 가서 강제 개방도 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포영장도 아마 이제 보호관찰관 쪽에서 조금 늦게 신청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논란이 되고 보완돼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얘는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보호관찰 과정에서 전자발찌 채우고 이걸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조두순이급으로 관리했어야 될 놈이에요. 네. 지금 내용 봤더니. 네. 얘가 전자발찌 5년 동안 부착하는 거 네. 명령받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얘 풀어줄 때요. 네. 이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기 때문에 그 습벽이 인정돼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네. K-소라스라고 있어요. K-소라스. 이게 뭐냐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라는 거예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 척도 K-SORAS 소라스 K 소라스 이게 있는데 이게 29점 만점에 얘가 13점 받았어요. 조두순이가 아마 8점인가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높은 수준이에요. 재범 위험성에서 높은 수준인데 17살 이 강가 이놈은 17살 때 1982년이래요. 내가 경찰 들어올 때예요. 1982년도. 17살 때인 1982년도에 특수절도죄로 장기 그러니까 소년범이니까 징역 10월 받았던 모양이에요. 장기. 네.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절도죄 또 저질러요. 네. 89년도에도 절도죄 저질러요. 92년도에도 절도죄.
그러면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은 맨 도둑질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나의 어릴 때는. 네. 그러다가 97년도에 강도 강간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절도범 그냥 놔두면 네. 결국은 강도 된다고. 네. 결국 97년도에 강도 강간죄로 이제 그 처벌을 받고요. 2006년도에 특수 강제 추행 이걸로 징역 15년 받습니다. 징역 15년 받았어요. 2006년도에 15년 받고 그렇게 보면은 이놈이 총 한 14번 정도의 강도 강간 등 전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위험한 인물입니까, 이놈이? 네. 응? 얘도 내가 볼 때는 조두순이처럼 1대1 전자 감독 대상자로 지정됐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송파경찰서로 찾아온 게 맞네요. 네. 27일 날 오후 5시 반에 전자발찌 끊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예, 29일. 그죠? 29일 날. 29일 그러니까 아침. 27일 날 도망갔고 29일 날 아침에 자수한 거예요. 예. 그죠? 예. 지금 저 전자발찌 그 훼손하고 도망간 그 사례 내가 뽑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는 5명이 끊고 도망갔어요. 예.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10명. 2011년도에는 12명. 자꾸 늘어요. 예. 2012년도에도 12명. 2013년도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9명. 2015년도에 11명. 2016년도에 18명. 2017년도에 11명, 2018년도에 23명, 2019년도에 21명, 지금 2020년도에 13명, 올해는 지금 7월 현재까지 11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이거 맹점이에요. 전자발찌 이거 채워놓고 사후 관리하고 이렇게 도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지금 내가 볼 땐 큰 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얘는 뭐 이제 바로 처리가 되겠지만 이 여성들은 다 지인이네요. 예,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여성들 2사람 다. 예. 이제 본인은 처음에 경찰에 자수할 때는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해서 죽였다 이렇게 전부 액살이에요. 목 졸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 바꿨네요. 금전 문제라고 바꿨어요. 금전 문제라고 바꿨어요. 이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진짜 이거 앞으로 이거 문제예요, 이거. 전자발찌 관련돼서 이거 어떤 형태로건 지금 전자발찌 내구성이 강하고 잘 안 끊어지는 걸로 바뀐 건 아시죠? 신형 전자발찌 나왔어요.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일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철근 절단기 있잖아요. 네. 그걸로 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요. 아무리 특수학금을 갖다가 해놔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작정하고 끊어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영화 이제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몸속에다가 칩으로 심지 않는 이상. 네. 그죠? 예. 이제 그런 맹점인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거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이건 사형감이죠. 근데 뭐 사형 선고하나 안 하겠지만. 근데 선고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추가 범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나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 지금 2건으로 끝날까요? 나는 이거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발찌 끊기 전에. 예,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5월 달인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 끊고 도망가기 이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기간 속에서 단지 여성 하나 자기네 집에 불러들여서 살해한 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놈 보니까 공범 요번에 살고 나오기 직전에 15년 살고 나왔잖아요. 15년 살고 나온 거 보니까 3명이서 강도 강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검거돼가지고 15년 살았거든요. 그 뭐 길거리 지나가는 공원에서 그냥 낚아채가지고 강도하고 성폭행하고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하고 막 이런 걸로 구속됐다가 15년 받고 나온 놈인데 나와가지고 이놈이 단지 요번에 여성 2건밖에 없을까요? 난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여자. 이거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이 5월 6일 가출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가출소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량 맞추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일찍 나온 거예요? 예, 이제 뭐 가석방 비슷한 상태예요. 가석방 비슷한 상태. 이렇게 강력범죄자를 가석방해요?
뭐 어떤 요건이 있으면 그렇게 한답니다. 그것도. 이게 근데 그 전에도 보면 그 전에도 출소 5개월 만에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바로바로 범죄 저질렀어요. 네, 이게. 그래서 다시 수감됐다가 네. 이번에도 나와가지고 바로 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난번에도 출소하고 5개월 만에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강력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채움의 그 명령을 판사가 내리면서 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네, 아까 네. 얘기했던 K 소라스 네. 그 13점 나왔다. 이거를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말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높다. 얘기를 했는데 다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근데 이게 사실 보호관찰관들한테도 내가 근데 그거는 참 말하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보호관찰관이 너무 인원이 적다는 거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당 17 거의 20명 넘게. 네네. 이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 그분들 저 인원 늘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 보호관찰관들하고 경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네. 공유해야 돼요. 근데 인적사항 같은 거 잘 안 줘요. 왜 그러냐면 보호관찰관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출소한 사람이니까 일반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법상으로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이 사람의 온 정보를 다 넘겨주고 공유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앞으로는 전자발찌 차고 나온 사람들은 네. 전체 명단을 관할경찰서에다 줘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법을 약간 좀 바꿔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전자발찌를 채웠다라는 거는 위험성. 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형을 다 살고 나왔지만 네, 판결을 해서 형을 다 살고 나왔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서로가 인정하고 본인도 그러면 전자발찌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처벌에 준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을 살았지만 어떤 거의 뭐 재범에 대한 너에게 자유를 다 주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렇죠. 처벌은 아니지만 예. 그걸 그런 제재를 제재예요. 일종의 제재예요. 예. 네. 그러면 제재를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기간만큼. 네, 그 경찰에 당연히 그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인권의 문제라고 하면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 상당히 인권의 문제예요. 범인이 확실한데도 3심까지 가가지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무죄 추정위원 측에서 무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편의상 제재 예방 수단으로 전자발찌 채운 거는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남한테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재범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라는 제재 수단을 해서 널 좀 관리할게. 그러면 그거는 보호관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무부 소속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버려 결과가 초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인권보다는 그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리가 그 인권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그냥 일반적인 시선인데 이게 인권이 끊임없이 인권 그 결국은 이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무고한 두 사람의 그렇죠. 인권 이상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게 이제 뭐가 인권이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법상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만큼의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법상. 네.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왔고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왔지만 전자발찌를 채워서 일정 기간 제재를 한다 하는 거는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전자발찌를 채우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이지만 법무부가 관리를 하니까 여기까지는 맞다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되는데
그 일반인인 사람을 경찰에서. 경찰에다가 인적사항을 줘가지고 공유하는 거는 일종의 인권 침해다 하는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법이라는 게요. 누군가의 인권을 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법에서는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치르고 나왔으니까 그건 이제 퉁쳤고 앞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질지 모른다고 예상해서 이 사람을 관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거는 일견 맞긴 맞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논리로 따지면 그러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하고 공유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보호관찰관을 많이 예. 그 뽑아서 법무부에서 타이트하게 뭐 1대 한 3 정도, 네. 1대 5 정도, 그죠? 전자발찌 찬 사람은 그 보호관찰관이 한 사람이 한 3명 내지 5명 정도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상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맹점이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보충할 생각 안 하고 네. 또 경찰하고 인적사항 줘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거는 인권 침해라서 안 되고 개인정보법 뭐 그것도 저촉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다만 보호관찰관이 경찰에다가 신고해서 이놈이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으니까 이거 잡아주십시오. 이제 그때 끊는 순간 이제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이 경찰.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빨리 좀 손 봐야 돼요. 네. 상당히 논리적이긴 한데 예.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원래 같은 느낌입니다.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한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이놈은 2명 살해한 걸로 나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부검을 해보면 성폭행 여부도 나올 거예요. 네. 본인은 지금 뭐 돈 관계 때문에 살해했다. 처음에는 자수해가지고 성관계 하려고 그랬는데 거부해서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네. 다시 지금 말 뒤집었다고 그래요. 네. 돈 관계 때문에 그 죽인 거라고 말을 뒤집었대요. 뒤집은 이유는 빠네요. 얘가 성관계 특수강도 강간 이걸로 15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요번에 성범죄로 가면 이제 완전히 쫑난다고 보는데 이놈 착각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이랬건 저랬건 요번에 가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사형 내지 무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부검해보면 이제 뭐 성폭행 당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해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이 다 나오겠죠. 이거 전자발찌 관련돼서는 손 봐야 됩니다. 이거. 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미국 일부 주에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음주도 감지되게 피부하고 접촉돼 있으니까. 네네네. 피부하고 전자발찌가 그 접촉돼 있으니까 술 마시면 피부가 술 마신 거를 감지해가지고 그 담당관한테 그 신호를 보내주면 담당관이 쫓아나가고 술 먹은 상태 그 자체로도 그냥 끌고 가서 강제로 격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IT 기술 충분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냥 뭐 오늘 어제 오늘 사이에 그냥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 간단하게 뭐 좀 이렇게 좀 소개하는 선에서 정리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